잠자리 동화 김홍도. 와! 글 공부를 마친 아이들이 개울물로 뛰어들었어요.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물을 휘저 고기를 몰았어요. 와! 미꾸라지다! 미꾸라지야! 고기잡이에 신이 난 아이들은 옷이 젖는 줄도 몰랐답니다. 홍도야, 이리 와서 같이 놀자. 친구들이 언덕 위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홍도를 불렀어요. 아니야, 난 너희들 노는 모습을 그리는 게 더 재미있어. 홍도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즐거운 놀이였어요. 무얼하다 이리 늦었느냐? 어느 날 밤늦게 돌아온 홍도에게 어머니가 물었어요. 외가에서 외삼촌이 그림 그리는 걸 구경하다 왔습니다. 홍도의 외삼촌과 외할아버지는 모두 이름난 화가였어요. 홍도야, 이제부터 외가에 가는 일은 그만두도록 하여라. 어머니는 홍도가 그림 때문에 글 공부를 게을리할까봐 걱정하셨어요. 홍도가 살던 시대에는 그림 그리는 일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외갓집에 갈 수 없게 된 홍도는 혼자 그림을 그렸어요. 홍도는 눈에 띄는 모든 것을 그림으로 그렸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홍도의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아니, 이걸 모두 네가 그렸단 말이냐? 네. 어머니는 홍도의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셨어요. 물을 먹고 있는 이 병아리는 아주 예쁘구나. 어미닭도 살아있는 것 같고. 어느 날 아버지가 홍도를 부르셨어요. 어머니에게 듣자 하니 그림에 정신을 팔고 있다고. 홍도는 아버지께 꾸중을 들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 소리도 없는 걸 보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 아버지는 홍도의 자신감 없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홍도는 용기를 내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외삼촌보다 더 훌륭한 화가가 되겠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생각한 후에 말씀하셨어요. 오냐, 그렇다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내일 외가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자. 홍도는 서당을 마치자마자 외가로 달려갔어요. 외가에는 아버지가 미리 와 계셨답니다. 무엇이든 외가에 오는 길에 보았던 것을 그려보거라. 홍도는 언덕에서 내려다본 외갓집을 그렸습니다. 집 뒷산에 둥지를 튼 학까지 그리고 나니 훌륭한 그림이 되었어요. 다 그렸으면 잠시 나가 있거라. 외삼촌은 홍도를 내보내고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형님, 이건 보통 솜씨가 아닙니다. 홍도는 분명 그림으로 이름을 떨칠 걸세. 우리에게 맡겨주게. 외할아버지도 홍도의 그림을 칭찬했습니다. 외가에서 그림을 배우게 된 홍도는 그림을 더 잘 그리게 되었어요. 홍도야, 어서 그림을 챙겨 따라 나서거라. 외삼촌은 그 당시 유명한 화가였던 김응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 정말 놀라운 솜씨입니다.
김응아는 홍도의 그림에 감탄했어요. 왜 여태 이런 솜씨를 집에 숨겨두셨습니까? 김응아는 훌륭한 솜씨를 갖추고도 겸손한 홍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 그림을 강세한 어른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황은 벼슬이 높고 그림 솜씨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김홍도의 외가에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강세황 어른이 오신다. 강세황이 김홍도를 찾아 외가에 온 것입니다. 나를 만나러 오셨다고? 홍도는 깜짝 놀랐어요. 김홍환을 통해서 자네 그림을 보고 찾아왔네. 앞으로는 도화서에서 그림을 배우도록 하게나. 도화서는 나라에서 그림에 관한 일을 맡아 하는 곳이었어요. 이게 꿈은 아니겠지? 홍도는 기뻐서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홍도가 도화서 뒤뜰에서 바람을 쐬고 있을 때였어요. 혹시 도화서에 계신 분인가요? 관청에 소금을 파는 김한태라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로 그러시오? 저 실은 곧 어머니의 회갑인데 병풍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나리께서 그림을 좀 그려주실 수 있겠는지요? 홍도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김한태의 마음을 알고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나리 덕분에 잔치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김한태는 고마움의 표시로 많은 양식과 옷감을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홍도의 그림을 팔아주기도 했답니다. 덕분에 홍도는 살림 걱정 없이 열심히 그림을 그릴 수 있었지요. 기뻐하게 자네가 임금님의 얼굴을 그리게 되었어. 강세황이 홍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홍도는 떨리는 손길로 임금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오, 참으로 훌륭한 솜씨로구나. 임금님은 홍도의 솜씨를 칭찬했어요. 김홍도에게 벼슬을 주도록 하라. 홍도는 연풍, 현감이 되었어요. 연풍은 시골이지만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이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그림으로 그려야겠구나. 우리나라의 산수를 중국의 화법으로 그린다는 건 옳지 않아. 홍도는 중국의 화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산수화를 그렸어요. 허허, 드디어 자네만의 화법을 만들어냈군. 김홍환이 홍도의 그림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게 말일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그림이야. 이제부터 홍도의 그림을 단원법이라고 해야겠군. 강세황은 홍도에게 단원이라는 호를 지어주었습니다. 정조 임금님은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 용주사라는 절을 지었어요. 특별한 뜻이 담긴 절이니 자네가 그림을 그려주게. 임금님이 김홍도에게 직접 부탁했어요. 김홍도는 멀고 가까운 느낌을 살리고 어둡고 밝은 느낌을 강조하여 입체감을 주는 새로운 기법을 써서 그림을 그렸어요. 홍도가 그린 사천왕상은 너무 무시무시했습니다. 나쁜 귀신들조차 겁을 낼 정도였지요. 부처님의 모습은 부드럽고 따뜻해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답니다. 어느 날 홍도는 서당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한 아이가 천자문을 엉터리로 외우고 있었어요. 어허, 이 녀석 글 공부를 게을리 했구나. 훈장님은 회초리로 아이의 종아리를 때리셨어요. 자,
다시 외워보거라. 아이는 울면서 천자문을 외웠어요. 하늘천 따지 거무련 노루할. 엉엉은 빼고. 훈장님의 말씀에 여기저기 킥킥거리는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김홍도는 훈장님과 아이의 모습이 참 재미있어 보였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홍도는 서당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씨름판에서는 서로 힘을 겨루는 소리가 들렸어요. 엿사세요, 엿.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울릉도 호박엿. 씨름 구경을 하느라 둥그렇게 모여 앉은 사람들 사이에서 엿파는 총각이 짤깍짤깍 가위질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엿을 사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두들 씨름 구경에 신이 나 있는데 엿파는 총각 혼자만 무뚝뚝한 얼굴이에요. 후후, 씨름 구경 때문에 엿이 팔리지 않는다고 심술이 난 모양이군. 김홍도는 이 재미있는 모습을 그려서 씨름이라고 제목을 붙였답니다. 뚝딱뚝딱 대장간에서 망치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바로 저게 진정한 아름다움이야. 김홍도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어요. 생활 속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은 김홍도의 새로운 그림 풍속화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미술이 되었어요. 씨름, 서당, 집짓기, 대장간, 무동. 김홍도가 그린 그림은 꾸밈이 없고 자연스러웠어요. 그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웃음과 이웃에 대한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주었답니다. 김홍도가 어린 시절 그의 마을은 온통 김홍도가 그린 그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길 위에 담의 온갖 곳곳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만큼 그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누구보다 강했던 아이였습니다. 김홍도는 당시 화가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았던 시대였음에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전혀 두려움 없이 오히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 노력했던 김홍도, 그는 화가였습니다. 잠자리 동화 김정호. 야호! 산 꼭대기에 올라온 아이들이 신나게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집은 어디에 있지? 정호는 고개를 쑥 내밀고 두리번거렸어요. 찾았다! 저기 있네. 그러나 정호는 금세 시무룩해졌어요. 에게, 콩알보다 작잖아. 정호의 말에 신경을 쓰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들은 진달래 꺾는데 흠뻑 빠져 있었거든요. 정호는 차돌이네 집과 마을 앞으로 흐르는 개울도 찾아보았어요. 와, 한눈에 다 보이는구나. 정호는 매일매일 산에 올라갔어요. 오늘은 이웃마을 곰보네 집을 찾아봐야지. 정호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을을 그려보았어요. 꼬불꼬불 산길을 그리고 졸졸졸 시냇물은 실처럼 그렸답니다. 드디어 정호네 마을이 완성되었어요. 종이 한 장에 우리 마을이 다 들어갔네. 정호는 매우 기뻤어요. 저 산 너머에는 어떤 마을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정호의 궁금증은 커져만 갔지요. 정호는 시냇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 보았어요.
삐뚤삐뚤 눈뜨길을 걷다가 울퉁불퉁 계곡을 오르기도 했어요. 그때 힘들게 산을 넘어오는 나그네를 만났어요. 나그네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물었어요. 얘야, 어디를 가는 거니? 그냥 시냇물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이상하다는 듯 정우를 쳐다보았어요. 선비님은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한양에서 오는 길이란다. 한양이요? 정우는 귀가 번쩍 트였어요. 한양은 얼마나 먼가요? 어떤 길로 오셨어요? 정우는 쉴 새 없이 궁금한 것을 물어댔어요. 지도를 보렴. 나그네의 말에 정우는 궁금증이 더 커졌어요. 지도라고요? 지도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나 산, 강 등을 종이에 그려놓은 것이지. 그걸 보면 처음 가는 마을도 쉽게 찾을 수 있단다. 어디를 가면 지도를 볼 수 있나요?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나그네는 기가 막힌 듯 껄껄껄 웃었어요. 한양에 규장각이라는 곳에 있는데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아이고, 너한테 붙잡혀서 해가 지는 줄도 몰랐구나. 나그네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정호는 자신이 그린 그림이 바로 지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어느덧 정호는 늠름한 청년이 되었어요. 정호네는 한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정호는 짐을 풀자마자 규장각으로 뛰어갔어요. 그러나 규장각에는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포졸들은 코웃음을 치며 쫓아냈어요. 여보시오, 지도를 딱 한 번만 보게 해주시오. 아무리 매달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김정호는 밤이 깊도록 규정각 문 앞에서 서성거렸어요. 관리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풀이 죽어있는 김정호의 어깨를 건드리며 한 선비가 말했어요. 예, 우리나라 지도를 보고 싶어서. 김정호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지도라.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게 지도가 있으니 그걸 보여주겠소. 예? 정말입니까? 김정호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최한기라고 하오. 젊은 선비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김정호는 지도를 볼 수 있다는 말에 얼른 최한기를 따라갔습니다. 자, 보시오. 이것이 우리나라 지도요. 최한기는 김정호에게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김정호는 지도를 받아든 순간 너무나 기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새로운 학문에 관심이 많소. 지도는 홍수나 가뭄이 일어났을 때라든가 길을 만들 때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지요. 최한기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실학자랍니다. 김정호는 낮은 신분이었지만 평생 동안 최한기와 절친한 친구로 지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답니다. 김정호는 지도를 펴서 꼼꼼하게 살펴보았어요. 산은 이렇게 표시하는구나. 강은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길이 아닌데? 김정호는 이상하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지도가 틀리다고요? 최한기는 김정호의 곁으로 바싹 다가왔어요. 예, 분명히 여기는 산이 가로막고 있지요. 제가 3번은 가보았는걸요. 김정호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린 그림을 최한기에게 보여주었어요. 아니, 이걸 당신이 그렸단 말이오? 정말 상세한 그림이군요. 최한기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가본 곳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표시하는 방법은 엉망이지만 정확한 그림입니다. 김정호는 그동안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느라 밤이 깊은 줄도 몰랐습니다. 내가 우리나라 지도를 다시 그리겠어요. 전국을 내 발로 직접 밟아보고 정확한 지도를 그려야겠어요. 김정호의 결심은 대단했습니다. 아무도 김정호를 말릴 수가 없었답니다. 최한기는 김정호가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김정호는 집신과 종이, 붓을 보찜 속에 넣고 드디어 길을 떠났습니다. 제일 먼저 백두산에 올랐어요. 아름다운 단풍이 김정호를 반겨주었습니다. 김정호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종이 위에 그려냈어요. 어느새 추운 겨울이 되었어요. 김정호는 배가 몹시 고팠어요. 집신도 다 떨어졌고요. 산속은 온통 하얀 눈밭입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김정호는 자꾸만 감겨오는 눈을 다시 한번 부르떴어요. 그러나 김정호는 그만 눈 위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쓰러진 김정호의 몸 위로 하얀 눈이 쌓였어요. 김정호는 마치 솜 이불을 덮은 듯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때였어요.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김정호는 마침 지나가는 사냥꾼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몸으로 다시 길을 떠나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반드시 훌륭한 지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냥꾼은 김정호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었어요. 김정호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힘이 솟았어요. 다시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김정호가 길을 떠날 지 10여 년이 흘렀어요. 됐어. 우리나라 지도가 완성됐다고. 드디어 청구도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김정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정호는 단숨에 최한기에게 달려갔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자세한 지도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걸세. 최한기는 김정호를 얼싸안았어요. 그러나 김정호의 눈에는 뭔가 부족해 보였어요. 분명히 내가 보지 못한 곳이 있을 거요. 다시 돌아보고 하나하나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얼마 후 김정호는 또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김정호는 깊은 산속까지 구석구석 다시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더욱 꼼꼼하게 지도를 그렸답니다. 그로부터 5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정호의 손에는 더 상세하고 정확한 지도가 쥐어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하오. 못난 남편 만나 고생만 하다가. 김정호는 아내의 무덤 앞에 앉아 서럽게 울었어요. 아내의 빈자리에는 김정호의 딸이 있었습니다. 김정호의 딸과 함께 자신이 그린 지도를 나무에 새겼어요. 이것을 종이 위에 찍어내자 너무 훌륭한 지도가 되었어요. 김정호는 이 지도의 이름을 대동여 지도라고 지었습니다. 대동여 지도의 크기는 무려 가로가 3m, 세로가 7m나 되었어요. 대동여 지도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대동여 지도는 나라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얼마 후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대동여 지도 덕분에 금세 물리칠 수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김정호가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김정호를 기다리는 건 엄한 처벌이었습니다. 나라의 비밀을 적들에게 팔기 위해 지도를 만든 것이 아니냐. 김정호는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하지만 김정호는 감옥에서도 쉬지 않고 글을 썼어요. 자신이 본 마을의 풍습이나 인정을 책으로 남긴 거지요. 그러나 김정호는 감옥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어요. 너무나 슬픈 일이었지요. 하지만 김정호가 밟았던 우리의 땅은 지금도 그의 숨결을 느끼고 있답니다. 지금은 비행기나 인공위성을 통해 항공사진을 찍어 땅 위의 모습을 살피고 지도를 제작할 수 있지만 옛날엔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김정호는 당시 제작되었던 지도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안 뒤 정확한 지도를 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지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대동여 지도. 우리가 이러한 유산을 가지게 되기까지 한 사람의 집념과 끈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야겠지요. 잠자리 동화 손기정. (1936년) 베를린에서 올림픽 대회가 열렸어요. 마지막 날에는 올림픽의 꽃인 마라톤 경주가 열렸지요. 이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동양의 작은 남자가 우승을 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예요. 하지만 월계관을 쓴 손기정의 얼굴에는 기쁨의 빛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슴에 일정기를 단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의 표정에서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나라를 빼앗긴 슬픔이 엿보였지요. 동네 꼬마들이 마을 앞에서 신나게 뛰놀고 있었어요. 장난을 좋아하는 한 어른이 말했어요. 용순의 집까지 누가 제일 먼저 갔다 오는지 보자. 와! 아이들이 함성을 지르며 우르르 달려갔어요. 그중 한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반도 가지 않았는데 벌써 달려오고 있었어요. 내가 1등!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녀석 정말 빠르군. 동네 어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이 아이가 바로 위대한 마라토너 손기정이랍니다. 손기정은
또 신의주에서 태어났어요. 집안이 가난하여 무척 어렵게 자랐지요. 하지만 착하고 부지런하여 동네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했어요. 발이 빠른 손기정은 집안 심부름도 도맡아 했어요. 기정아, 이것을 이웃마을 김진사댁에 갖다 주렴. 네, 알겠습니다. 손기정은 불이 나게 뛰어나갔어요. 잘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아니, 벌써 갔다 오는 거니? 정말 번개 같구나. 깜짝 놀란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16살이 되자 손기정은 중국 단둥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어요. 신의주에서 단둥까지의 거리는 20리, 약 8km에 이르렀어요. 손기정은 20리나 되는 길을 매일 달려서 출퇴근했어요. 기정아, 그곳에 방을 하나 구하는 게 어떻겠니? 엄마가 걱정이 되어 물었어요. 아니요, 전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손기정은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손기정은 제2회 동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2위로 입상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 마을이 잔치집처럼 떠들썩했어요. 손기정이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정말 장하다. 우리 마을의 경사야. 이웃집 아저씨는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지요. 어릴 적에 부지런히 뛰어다닐 때부터 알아봤다고. 마을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답니다. 손기정은 다음 해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로 자리 잡았어요. 그 뒤 피나는 노력 끝에 베를린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의 영광을 안았지요. 그때 동아일보는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손기정 선수의 사진을 실었어요. 일본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한동안 동아일보 신문을 못 만들게 했대요. 하나 둘, 하나 둘. 소년들이 구령에 맞추어 뛰고 있었어요. 아니, 새벽부터 무슨 소리야? 달콤한 잠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투덜거렸어요. 저는 손기정인데 마라톤 유망주들과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사람들은 금세 화를 풀며 격려의 말까지 해주었어요. 당시에는 육상부가 있는 학교가 거의 없었어요. 선수들은 제대로 연습할 수가 없었지요. 손기정은 신문을 보다가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눈에 띄면 무조건 찾아갔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손기정이라고 합니다. 아, 올림픽에서 우승한 그 손기정 선생이십니까? 저 마라톤 유망주를 키우고 있는데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그게... 그 사람은 난처한 기색을 띠다가 마지못해 얼마간의 돈을 내놓았어요. 손기정은 선수들에게 친근한 아버지와 무서운 호랑이 두 얼굴의 스승이었어요. 배가 고팠던 그 시절 손기정은 선수들을 배불리 먹이고 늘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었어요. 하지만 일단 연습에 들어가면 혹독하리만큼 심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선수들은 아침 일찍부터 높은 산에 올라갔다 와야 했어요. 손기정이 맨 앞에서 뛰니 안 할 수도 없었지요. 손기정은 못하겠다는 선수에게는 매를 들기도 했답니다. 1947년 손기정은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어요.
자신이 감독으로 베를린 올림픽에서 3위를 한 남승용이 코치로 서윤복이 선수로 참가했어요. 이때 다시 한번 감격스러운 일이 벌어졌지요. 서윤복이 우승을 한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자리에서는 당연히 태극기가 올라갔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지요. 손기정 일행은 감격에 몸을 떨었어요. 손기정 일행이 보스턴에서 돌아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해 주었어요.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도 격려를 잊지 않았지요. 모두 손기정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서윤복은 모든 영광을 스승에게 돌렸어요. 이후 1950년 보스턴 대회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1, 2, 3위를 휩쓰는 이변을 낳았어요. 그 뒤에는 언제나 명감독 손기정이 있었어요. 손기정은 평생토록 후배 양성에 힘을 쏟았어요. 또한 우리나라 체육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수많은 스포츠 행사에도 참여해 자리를 빛냈지요.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는 성화 최종 주자로 뛰어 성화대에 불을 붙이기도 했어요. 칠수는 넘은 손기정의 씩씩한 모습에 많은 선수들이 용기를 얻어 우리나라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답니다. 손기정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때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어요.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을 제패했기 때문이에요. 손기정은 그날의 감격을 이렇게 말했어요. 태극무늬를 가슴에 단 선수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을 본 순간 나는 두 다리에 힘이 빠져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또 2001년에는 이봉주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지요. 손기정은 말년에 당뇨병의 후유증으로 발이 썩어갔어요. 마라토너가 어떻게 발을 자를 수 있겠느냐. 손기정은 아픈 발을 참고 견뎠어요. 그러다가 2002년 11월에 우리 곁을 떠났어요. 손기정의 빈소에는 조문객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지요. 손기정은 황무지를 개척하듯 우리나라의 마라톤을 개척하였어요. 덕분에 우리나라 마라톤 실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답니다.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에서 당시 세계 기록을 세우며 마라톤 우승을 한 손기정 선수. 일제 치하에서 우리의 태극기를 가슴에 달지 못했고 휘날리는 국기조차 일장기일 때 누구보다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그 가슴 아픔을 손기정 선수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단호하고 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도 자기 주장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생각이 꺾인 것에 대해 한없이 슬퍼하는 것도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자기 주장의 방법이 됩니다.
3자리 동화 22. 어머나, 저렇게 큰 용이 방으로 들어오다니. 사임당이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꿈이었어요. 꿈은 잠에서 깬 후에도 너무나 생생했어요. 동해 푸른 바다에 금빛 해를 두른 용이 불쑥 솟아나 방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임당은 꿈을 꾼 얼마 후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바로 율곡이이랍니다. 율곡은 어머니 사임당의 친정인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났어요. 꿈에 용을 보고 태어났다 하여 어릴 적에는 현룡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오죽헌에는 사임당이 용꿈을 꾸었던 몽룡실이란 방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답니다. 어머니, 저도 누나 따라 서당에 가고 싶어요. 3살밖에 되지 않은 현룡이 마구 떼를 썼어요. 넌 아직 어려서 안 돼. 누나한테 방해만 될 거야. 어머니는 현룡의 등을 토닥거리셨어요. 그러나 현룡은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잡고 졸라댔어요. 어머니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그렇게 서당을 다니고 싶니? 어머니는 현룡과 함께 글을 읽었어요. 현룡은 어머니가 읽는 걸 귀담아 듣고 있다가 혼자서 줄줄 외우곤 했답니다. 오죽헌은 강릉에 있는 현룡의 외갓집 이름이에요. 온갖 곡식과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는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현룡은 외할머니 손을 잡고 오죽헌 마당을 아장아장 걷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열매 이름이 뭐예요? 현룡이 고사리 손으로 가르치는 것은 빨간 석류였어요. 석류란다. 참 예쁘지? 석류나무에는 잘 익은 석류가 빨간 잎을 벌리고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현룡은 한참 동안 석류를 바라보더니 옹알옹알 작은 입으로 시 한 수를 읊었어요. 붉은 주머니 속에 붉은 구슬. 참 예쁜 시였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해가 지고 어둑어둑한데 현룡이 보이지 않았어요. 온 식구들이 현룡을 찾으려고 뛰어다녔어요. 오죽헌 뒷마당의 사당에서 보았어요. 동네 아이가 일러주어 모두들 사당으로 가보았답니다. 사당은 조상님의 혼을 모시는 곳이에요. 아이들은 귀신 사는 집이라고 얼씬도 하지 않는 곳이지요. 거기에 현룡이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어요. 어머니 사임당이 몸이 아파서 여러 날 누워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제발 어머니 병이 낫게 해주세요. 현룡의 효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답니다. 물론 어머니의 병도 씻은 듯이 나았고요. 현룡이 4살 되던 해에 정든 외할머니와 떨어져 한양으로 가게 되었어요. 강릉에서 한양으로 가려면 99 구비의 대관령 고개를 넘어야 했어요. 대관령 고개에서 가마가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사임당은 오죽헌을 바라보며 외할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현룡도 외할머니 생각에 울음이 나왔지만 꾹 참았답니다.
현룡은 대관령에서 외할머니를 그리며 지은 사임당의 시와 그날의 어머니 모습을 오래오래 간직하며 살았다고 해요. 얼마 후 현룡은 임진강이 보이는 파주의 율곡리로 가게 되었어요. 율곡리에는 화석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어요. 현룡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지은 것이랍니다. 화석정에 올라가면 아름다운 율곡리의 경치가 한눈에 들어왔지요. 현룡이 율곡리의 경치에 감탄해 율곡이라는 호를 지었다고 해요. 현룡은 화석정에서 매일 글을 읽고 시를 지었어요. 강과 산 그리고 둥근 달을 노래한 시가 있지요. 사임당은 현룡이 쓴 시를 보고 매우 기뻐했답니다. 현룡이 9살 때였어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파서 자리에 누우셨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버지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드릴 거야. 현룡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냈어요. 아버지, 어서 기운을 차리십시오. 현룡은 아버지 입에 한 방울, 두 방울 피를 떨어뜨렸습니다. 현룡의 정성 어린 마음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아버지는 금세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어요. 현룡은 효성도 지극했지만 글솜씨도 매우 뛰어났어요. 아버지는 현룡에게 이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현룡이 13살 되던 해에 나라의 관리를 뽑는 과거 시험이 있었어요. 전국에서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갓 어린 티를 벗은 이이가 함께 있었어요. 아니, 저 아이가 과거를 본다는 거야? 선비들은 이이를 보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합격을 알리는 방이 나붙자 선비들의 입은 버무리가 되어버렸답니다. 이이가 1등으로 뽑혔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13살의 어린 이이를 진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이이는 아버지의 일을 도와 지방에 가야 했어요. 어머니만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이이의 마음은 어쩐지 불안했어요. 어머니가 강릉에 계신 외할머니를 걱정하며 많이 힘들어하셨기 때문이에요. 일을 마친 후 이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막 한양으로 떠나려 할 때였어요. 하인 한 명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딸이 마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슬픔에 빠진 이이는 3년 동안이나 어머니의 무덤을 지켰답니다. 눈이 오면 이이는 어머니가 추울까봐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무덤을 덮어주었어요. 슬픔을 딛고 일어난 이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과거 시험에서 9번이나 장원급제를 할 정도로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이의 뛰어난 글재주에 놀랐지요. 이이는 27살에 처음으로 벼슬을 하였어요. 임금님 곁에서 어진 선비로 나라 일을 맡게 되었지요. 백성들의 생활을 살펴 말씀 올리기도 했답니다. 사람들은 이이의 고든 성품을 칭찬했어요. 임금님은 이이 덕분에 나라를 잘 다스린다며 좋아했고요. 임금님, 편을 갈라 싸우는 신하들을 벌 주셔야 합니다. 이이는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바른 말을 했어요. 편을 갈라 싸우는 많은 신하들은 이이를 미워했지요. 결국 이이는 벼슬을 그만두고 해주로 떠났어요. 해주에는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이이는 가난한 백성들과 금방 친구가 되었어요. 그 당시 천한 신분의 사람이나 하던 대장간을 열어 직접 호미와 괭이를 만들었어요.
높은 벼슬을 지내던 율곡 선생이 대장간에서 호미를 만든대. 백성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장간으로 뛰어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시뻘건 망치로 호미를 만드는 이 일을 보자 모두들 존경의 마음을 표시했어요. 또 많은 선비들이 이 일을 찾아와 학문을 배웠답니다. 이가 청주 지방을 다스릴 때였어요. 이는 어떻게 하면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좋은 마을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마침내 이인은 사람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약속 4가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향약이랍니다. 첫째, 착한 일 서로 권하기. 둘째, 잘못된 점 서로 고쳐주기. 셋째, 이웃끼리 서로 예의 지키기. 넷째, 내일처럼 서로 돕기. 이가 만든 약속을 잘 지킨 마을은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답니다. 임금님은 이 일을 불러 나라의 큰 일을 부탁하셨어요.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북쪽의 오랑캐와 맞서 싸우는 일이었지요. 이인은 여러 장수들과 힘을 합쳐 단번에 오랑캐를 물리쳤답니다. 하지만 앞날이 걱정이었어요. 오랑캐들은 언제든지 다시 쳐들어올 기세였거든요. 이인은 임금님께 10만 명의 군사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보니 이의 말이 딱 들어맞았지 뭐예요. 이인은 높은 벼슬을 지냈지만 언제나 가난했어요. 돈이 있으면 모두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이지요. 벼슬을 그만두고 난 후에는 직접 농사를 지으며 백성들과 똑같은 생활을 했답니다. 이가 세상을 떠날 때 남은 재산이라곤 해주의 대장간에서 만든 쟁기뿐이었어요. 장례 치를 돈 한 푼이 없었답니다. 임금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장례를 치르도록 도와주셨어요. 율곡 이인은 훌륭한 글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남기고 떠났지만 위대한 학자로 오래오래 빛나고 있답니다. 율곡 이인은 훌륭하셨던 어머니 신사임당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인품이 어질고 바른 선비로 살았던 조선시대의 학자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주변에 감탄을 자아냈던 이인은 이른 나이부터 학문에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가 위대한 학자로 칭송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잘 다스렸기 때문입니다.